자, 289페이지요. 21번 문제 볼게요.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을 지금 유형별로 매매 유형 따라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을은 갑의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병에게 매각하였으나 갑은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정에게 그 토지를 매각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이랬죠? 자, 모습이 이래 되죠? 이렇게 병한테 다시 팔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소유권 아직 등기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팔고 다시 을은 아직 소유권 이전 받기 전에 병이 사겠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내가 팔게 이렇게 둘이가 을과 병이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병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 소유권을 정한테 등기 전해 버렸네 이렇게요. 지금 현재가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정한테 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매도인은 이 매수인 병한테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 왜 그러죠? 소유권이 정이 이렇게 매매계약을 통해서 취득해버리면 이 정이 적극가담 행위를 하지 않느냐 하는 한 선악 불문하고 정의 선악을 불문하고 정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취득해버리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 병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매도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갑은요 병이죠 병. 이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야 네가 책임져. 야 너 내한테 소유권 넘겨주기로 했잖아. 소유권 왜 안 넘겨주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병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병이 갑한테 물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묻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때요. 이 매매 계약의 형태는 뭘까? 자, 을과 병이 매매 계약할 당시에 이 매매 계약은 전부 타인에 걸린 매매죠.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사고 팔고 했으니까 이 의미는 전부 타인의 권리인 소유권. 이 타인 누구예요? 갑의 소유권이죠. 갑의 소유권인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기로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의 모습이요. 자,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만약에 매도인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 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때 매수인 병은요. 병은 이 매수인이 악이이더라도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매수인이 선이라고 한다면 해제뿐만 아니라 이게요.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도 매도인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매도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수인의 권리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의 권리. 그렇죠? 매수인의 병의 권리. 이게 바로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서 을이 책임져야 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을은요. 이때 을은 자기의 잘잘못 따지지 않는다 했죠. 무과실 책임으로서 진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이러한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병이 악인 경우, 병이 선인 경우 각각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정답 보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의 병은 언제나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병이 바로 병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죠? 옳은 말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정리를 꼭 해 두어야 합니다. 꼭 해 두어야 해요. 그 다음 22번은 여러분 한번 풀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기에 3번 지문처럼요. 담보 책임 주장에 있었어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의 그 책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보통 우리 민법에 규정이 인정되는 것은 전부 다 1년입니다. 그게 제척기간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은 타당치 않는 것은 했네요. 1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부분의 권리를 매수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자, 이걸 우리는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하죠.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뭘 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감액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자, 1번. 옳은 질문 되겠네요. 2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관한 민법 574조의 담보 책임은 특정물의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계약이다. 문제이다. 그렇죠. 2번에요.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지정된 수량이 뭐 수량 부족하거나 또는 이미 일부가 멸실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라는 것이 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원시적 일부가 불능 상태, 이런 상태죠. 의미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매수인은요, 이런 상황을 몰랐는 매수인,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만 대금을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하죠. 이때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해요. 악의 매수인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선의의 매수인은 이 사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1년 제척기간으로서요. 여기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매수인이 그가 선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다. 5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인무과실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 수 있다 했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이때는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발생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요, 자, 여기 의미를 잘 봐주세요. 계약 체결됐는데 그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당해 그 계약이 무효인 계약이 되었을 때, 무효계약이 됐을 때 그때 과실 있는 사람, 어디에?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인하여 당의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됐을 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535조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상실할 때에는 매수인은 선이하기를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요. 5번. 자, 이것도 5번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5번.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요. 당해 매매 계약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을 때요. 매수인이 권리 취득이 불가능할 때. 이때 이제 이 매수인은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또 몰랐던 관계없이요. 악이든 선이든 불문하고 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라는 것은 경매권 실행이죠. 이거는 그죠? 저당권자가 돈을 채무자가 안 주니까 경매권 행사.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니까 경매권 행사. 바로 경매권 행사를 의미해요. 그 경매권 행사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취득한 소유권을 매수인은 상실해버리잖아요. 그 상실했을 때 당해 매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야, 계약 없던 걸로 하자. 해지한다. 그리고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당권, 전세권이 그 부동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알았어도.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 꼭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26번을 한번 볼까요? 26번. 이것은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판례가 인정한 사례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을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자, 을소유 부동산에 여기에 가등기가 지금 돼 있어요. 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자,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갑이 매수했습니다. 이 사람 매수인. 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가 권유됐대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1번.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가 버리더란 거예요. 이렇게. 본등기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매매에 의한 을로부터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죠. 취득 불가능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매수인은요, 매도인한테 책임 물어야 되죠. 이 책임 묻는 것을 어떻게 물을 거냐? 매도인 잘못 없다 하더라도 책임 물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게 뭐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갑은 을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이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뭘까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요, 이 가등기를 마치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 이거로 해석할 수도 유사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 경매권을 실행해가지고 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걸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실현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지위는 마치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가져온 매수인과 동일하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저당권, 전세권 행사를 한 경우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나
같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저당권 전세권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석해서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여기에 적용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같은 모습이니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추 적용을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 이렇게 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실현은 그로 인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여기에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넘겨왔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해버리면 이 본등기는 직권 말소돼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의 면에서 보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실현에 의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마치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모습과 같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쓰자. 이걸 유추 적용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번은 4번에요. 갑은 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을의 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의 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인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죠. 자, 26번은 여러분이 그 내용대로 숙지를 좀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 중 선의 매수인이 언제든지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선의의 매수인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거. 해제권이 인정되는 예. 이걸 찾으란 거죠. 자, 1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여기는요.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때만 해제가 인정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따라서 1번은 아니죠. 2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그래서 이전은 받을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요. 선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은 언제나 전부 해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옳다. 3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전세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여기는 제한된 경우도 마찬가지요. 그 제한된 용의 물건 때문에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죠. 4번 목적물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의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죠.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죠. 5번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자, 여기에 5번은 좀 알아두십시다. 5번은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는 것, 되어 있다는 사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당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행사했을 때, 즉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재산권을 상실할 때 담보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그 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재산권을 상실할 때 한해서만 담보책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수인이 상대방한테 담보 책임 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요거 두 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9번에는 경매에 관한 경우네요. 우리 민법의 경매도요, 담보 책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죠. 경매의 성질은 어떤 거냐? 이것도 역시 매매와 그 성질이 유사합니다. 이게 성질이.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경락인, 이 사람을 우리는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담보 책임을 여기에 진다는 것은 담보 책임 누가 지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요. 채무자가 당의 목적물의 소유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이 사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거죠. 되겠죠? 그럼으로써 원칙, 채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자, 이때 우리 민법에서는 법 규정에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할 때 이 담보 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한해서만 담보 책임이 성립해요. 만약에 이 경매 대상의 목적물 있죠? 이 물건의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 하면 경매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나 당의 경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즉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락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부터 명확히 해둡니다.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권리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 경락인 매수인은 누구한테 먼저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냐? 그것은 원칙 누구한테요? 채무자한테 물어라. 경매 대상의 소유자인 바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채무자다. 그래서 채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면 2차적으로 만약에 채무자한테 갔더니만은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하나도 없더라. 뭐 대부분은 그렇게 했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2차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정해두었죠. 자, 이거는 뭐냐? 배당받은 채권자예요. 이 배당받은 채권자가 2차적 책임을 진다. 채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질 만한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한테 가서 담보 책임을 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러면 이때 담보 책임 내용에서 이 매수인 경락인은 매수인요. 이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누구한테? 이들한테요. 여기에 1차적 채무자인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채무자나 2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배당받은 채권자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물을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에 이렇게 놨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나 인정되지는 않고 제한줄 하죠. 뭐냐면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채무자예요. 알면서도 공지하지 않았어. 또 권리의 하자였음을 알고서도 이 배당받는 채권자가 말이죠. 경매 신청을 그대로 진행시켜버렸어. 알면서도. 근데 공지는 안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도 공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해서만 어떻게 해요? 이때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제한적이죠.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적 인정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 경매. 자, 그러면 정답은 29번에는요. 잘못된 거 4번에 가보시죠. 담보 책임으로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한적이라 했죠. 그 의미를 밑에 해석해 놨습니다.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담보 책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그 권리의 하자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 또는 자기가 인식하면서 공지나 고지를 하지 않고 침묵하여 경매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그 당사자, 알면서도 공지하지 않는,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알면서도 밝혀두지 않는 그러한 채무자나 채권자한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이요, 명백히 5번 지문에 면목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5번 지문을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30번 하자 담보 책임이네요. 이 하자 담보 책임이란 말은요, 이미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즉 매매 목적물에 대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말해요. 물건의 하자요. 30번. 이것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일 때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어요. 거기에 옳지 않은 것만 보죠. 5번. 경매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의 담보 책임을 물 수 있다 했는데 5번에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의 문제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권리의 하자에만 적용한다. 그죠? 권리의 하자에 있을 때만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 발생해요.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여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이 아예 틀린 거죠. 자,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요. 중요한 우리 매매 계약에서의 목적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각각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매수인은 물건 하자에 있다는 사실을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은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이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2항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목적물이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이유가 뭐예요? 2번. 그게 바로 과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있는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과실. 명백히 하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모르고 거래했다는 매수인은 과실이 있다고, 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부주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가 되어버리니까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하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권리 행사는 안날로부터 6개월 내까지만 행사해야 되죠. 따라서 6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는 불특정물의 매매계약이죠. 종류물 매매계약에서는 손해배상 계약 해제 외에도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말이죠.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요. 33번. 환매는 반드시요,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환매는요, 매도인에게 환매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하는 거예요.
환매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인데 이것을 매도인에게 이렇게 남겨두겠다라고 매매계약할 때 동시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환매는 종된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에 붙여서 하는 거니까 종된 계약입니다. 자, 옳은 거 보죠. 1번.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환매기간 동안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가 아니라 1번. 여기에요.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 대금의 이자와 이자,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과실, 열매요. 이것은 상계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에요. 상계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죠. 상계한 것으로 본다 해놨어요. 상계로 본다.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2번. 환매기간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환매권자는 언제든지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언제든지 아니라 부동산의 환매에 있어서는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동산을 환매한 경우에는 3년을 넘지 못해요. 3년 내에 돼 있어요. 5년, 3년 내에만 해야 되고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5년으로 간주해버리고 동산은 3년으로 간주하고요. 만약에 이 기간보다 더 길게 약정하면 그것도 5년으로 간주, 3년으로 간주 이렇게 해버립니다. 약정이 없어도 5년, 3년, 길어도 5년, 3년 이 안으로 정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은 연장도 못하니까 이 기간을 한번 정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척기간이면서요 가행규정이에요. 가행규정이니까 이거보다 길게 약정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위반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제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언제든지가 아니죠. 3번 환매기간은 부동산을 5년 넘지 못하나 이를 1회 연장 불가능합니다. 4번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환매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가 아니라 여기에 환매권 행사하는 모습은요. 요거요. 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4번인데 행사는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이 환매기간 지켜야 됩니다. 환매기간. 환매기간 내에 그 다음 두 번째, 대사오는 거 아닙니까? 환매니까 대산단 말이에요. 대사니까 대금 지급해야죠. 그게 환매대금이죠. 그러면 환매대금은요. 대사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환매대금의 현실적 제공이 필요해요. 현실 제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환매할게 이 말만 해가지고 환매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매기간 내에 내가 환매할게라고 말할 때 동시에 뭐도 약속했던 아니면 돈 내놔야 된다는 거. 돈. 대금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걸 현실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을 해야죠. 환매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었을 때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만으로는 환매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효력이 안 생겨요. 기간 내에 그 다음에 환매대금 약속한 대금 여기 있다 내놓으면서 야 가져와라 소유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환매권 행사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때 이 환매권은요. 이 환매권은 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시에 부기등기하면 돼요. 부기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5번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의무를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환매권의 소멸하는 방법이죠. 소멸시켜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환매. 그 다음에 36번 하나 더 보죠. 환매. 옳지 않은 것은 2번 볼게요.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 3년보다 긴 기간을 정하면 환매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이 기간으로 정한다 했죠? 5년, 3년 이걸로 정해버린다 했죠? 이거보다 짧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보다 길면 이걸로 간주해버리고 약정이 없으면 이걸로 간주해버리고 연장도 못하고
강행 규정이니까 이 기간 내만 해야 된다. 이 기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환매권 소멸해버리죠. 환매 못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나머지는 그대로 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동산 환매 지분도, 부동산 공유 지분도 환매 대상을 삼을 수 있죠. 자, 교환. 교환은요, 낙성 계약이고요, 분료식 계약이며, 동시에 쌍무 유상 계약입니다. 이 성격이 쌍무 유상 계약, 쌍무 계약, 유상 계약. 그러니까 뭐예요? 매매 현재 똑같잖아요. 따라서 매매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죠. 이걸 보면 그죠? 그러니까 교환 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물론 매매와 교환의 차이점은 매매는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죠. 여기는요, 재산권 이전에 관해서 재산권을 서로 넘겨주기로 약정한 거죠. 이전의 약정이죠. 그렇죠? 요 차이점입니다. 재산권 이전 약정인데 여기는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거죠. 반대급부로. 자, 2번 문제 보죠. 갑은 아파트 시가 2억 원을 을소유 토지 시가 1억 7천만 원과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액 3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자, 이게요. 3천만 원, 1억 7천만 원과 2억 원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죠. 재산권을. 그죠? 이게 갑의 아파트, 을의 토지.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이렇게요. 서로 교환하기로 했죠. 이 교환 약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억이고, 이게 1억 7천만 원. 그럼 여기다가 3천만 원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3천만 원 붙이면 2억 원짜리 토지와 2억 원짜리 건물을 수급받는다. 이래 되겠죠. 그죠? 이때 우리는 정리해보면 요 3천만 원을 뭐냐? 보충금이라 그래요. 그죠? 보충금은 대금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 적용하죠. 이렇게 보충금. 자, 이때요. 3천만 원. 금전이 이렇게 교부되어진다고 해서 교환 계약이 매매 계약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역시 교환 계약일 뿐입니다. 재산권,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죠. 1번 각각 을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바로 계약은 체결되고 이러한 약정은 처분행위 있다가 아니라 1번 틀렸죠. 이 약정은 무슨 약정이다? 교환 계약은 재산권 이전이라는 뭐예요? 낙성, 분료식, 쌍무, 유상 계약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재산권, 소유권 넘겨줄 의무, 채무가 발생하고 토지 소유권 넘겨줄 채무가 발생하니까 이건 뭐예요? 채권 채무 관계로 발생하는 채권 계약입니다. 의무 부담 행위예요. 이 행위 자체가요. 의무 부담 행위니까 처분 행위 아니죠. 이렇게요. 처분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죠. 교환계약의 특성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을이 토지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때까지 갑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주할 수 있다. 왜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관계. 3번 갑의 건물에 중대한 기람이 있다는 것을 을이 알 수 없었을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뭐죠? 담보책임. 매도인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그렇죠? 따라서 선의무과실이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의 아파트가 제3자 병의 방화로 멸실한 경우 이것은 제3자가 불질렀으니까 위험부담의 문제. 위험부담 문제 양 쌍방이 무책 사유니까
그 당해 건물 넘겨주기로 한 당사자 갑은 자기의 채무 면제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서 토지 내놔라 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5번 갑이 3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3천원만 원 뭐예요? 보충금이었잖아. 그죠? 보충금. 그러니까 계약금은 당사자 약정에서 계약금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약정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자, 4번 하나 더 보죠.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한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1억이 뭐예요? 보충금으로서 보충금 매매에 관한 규정을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자, 봅시다. 1번 갑을 사이의 계약은 분료식 그렇죠. 낙성 분료식 쌍무 유상 계약이죠.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여기에요. 목적물을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물건도 함께 넘겨주는 거니까 여기에는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돼요. 당사자 각각이. 갑도 담보 책임을 져야 되고 을도 담보 책임을 져야 돼. 왜? 두 사람 다 권리를 넘겨주고 물건을 넘겨주는 책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각각이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3번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가 해야 된다. 왜 해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는 보충금은 바로 당해 교환계약의 본질적 내용이죠. 기본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거나 이행불능이 되면 해제가 될 수가 있죠.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과실이니까 상대방 과실이니까요. 이때는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그죠? 따라서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죠. 토지 소유권과 보충금 1억 원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5번 보충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동시행관계니까요. 따라서 갑이 건물을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상대방이 1억 원을 아직 돈을 안 주고 있다 하면 당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뭐 해야 된다고? 당해 금전에 대해서는 대금으로 취급하니까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한다 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환계약도 매매의 원리에 그대로 충실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매매의 원리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교환계약까지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즉 매매와 교환은요. 그 성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만 특징이 뭐냐? 매매는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 대금이라는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교환계약에서 반대급부로 지급돼야 될 것, 교부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재산권 이전이다 이런 면이죠.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정리해야겠죠. 자, 마지막 계약 각칙을 남았으니까 잘 정리해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